안녕하세요. 강구룡의 디자인 읽기 이제 7번째 시간입니다. 네, 벌써 이제 7화로 들어왔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이 디자인 읽기를 하면서 좀 이제 동영상 숫자가 많아져서요. 지금 채널에 들어가 보시면 세 가지 항목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책을 소개하는 그런 방송은요. 디자인 책 읽기라는 카테고리에 또 그 다음에 디자이너를 소개하는 디자이너 작업 소개는 디자인 읽기라는 항목에 그리고 예전에 한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커닝이란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아주 기본적인 디자인의 어떤 용어를 또는 디자인에 대한 어떤 배울 수 있는 그런 방송 영상은 디자인 배우기라는 항목으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했던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디자인을 한번 읽어보자라는 걸로 형식을 계속 바꾸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렇게 구분이 많아졌는데요. 앞으로 이제 다양한 이런 방식이 또 생길 때마다 좀 더 보기 편하게 구분을 나누어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오늘은 이제 그 7번째 시간이고 아무래도 이 지금부터는 좀 제가 하나의 주제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여기 소개해 줄 내용은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 타입 디자인에 대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타입 디자인은 뭐 영어로 쓰면 이렇게 타입 디자인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요 타입이라는 용어가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듣기는 하지만 생소할 수가 있는 게 지난 시간에도 얘기 드렸지만 레터링과 캘리그래피와 다르게 타입 디자이너라는 직업은 또 독립돼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레터링은 이제 글자를 이제 스케치를 하거나 또는 그리는 어떤 활동에 가깝다고 한다면 이 타입 디자인은 조금 더 기술적인 거와 기계적인 분야와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것도 지금 타입이에요. 제가 뭐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기 타입이 있는데요. T를 한 번 이렇게 더 써도요. 요 모양과 요 모양은 지금 두 가지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만약에 손으로 쓰게 되면 어때요? 형태가 똑같게 쓸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글자가 이미 어떤 그린 형태가 아닌 물론 그린 거에서 출발은 했겠지만 이렇게 계획된 방식으로 활자화돼서 만들어진 이런 글자들을 우리가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즉 엄밀히 말해서는 이 무버블 타입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한번 요 용어를 한번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우리가 타입이라고 했을 때 또는 무버블 타입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국말로는 이런 할자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쵸? 가장 많이 이제 익숙한 사진 이미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봤던 이런 오래된 이런 우리 고서적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큰 할판에 세팅이 돼가지고 찍혔던 그런 문서입니다. 그쵸? 영어도 마찬가지로 찾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글자가 하나의 그 케이스에 있는 글자들을 빼가지고 조판을 해서 만들어진 나팔자에서 시작을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입은 이미 만들어진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쓰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제약을 가장 민감하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캘리그래피나 레터링보다도 훨씬 더 기계적이고 또 그리고 기술적인 역량 환경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장점은 이런 예술성도 물론 들어가는 분야기도 하지만 되게 민주적이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타입은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누가 만든 거를 이제 쓸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배치만 잘하면 훌륭한 타이포그래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제 레터링이나 캘리그래피는 어느 정도 잘 쓴다거나 잘 그린다는 재능이 필요하지만 타입 디자인이나 타이포그래피, 특히 타이포그래피는 타입을 활용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배열과 배치만 가지고도 충분히 훌륭한 디자인을 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타입 디자인 같은 경우 지금 이런 타입들은 우리가 누구나 이미 만들어진 그 글자를 쓰기 때문에 훨씬 더 아름다운 글자를 되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또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다양한 장점 때문에 타입은 지금 급속도로 많이 쓰이고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루 동안 내가 활동했던 걸 한번 기억해 보시면 글을 쓰는 행위보다도 이렇게 텍스팅, 문자를 보내거나 또는 뭐 타이핑을 한다거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타입을 쓰는 시간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활동보다
이미 만들어진 이런 타입을 활용해서 타이핑을 하거나 이용하는 그런 시간이 급속하게 많기 때문에 이 타입을 만드는 이 타입 디자인 또는 타입 디자이너가 업무량이 과거보다 엄청 많아지고 또 그 분야가 더 넓혀졌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타입 디자이너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느냐? 쉽게 말해서 이 타입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타이포그래피라는 타이포그래퍼랑은 좀 이렇게 달라요. 타입 디자이너랑. 지금 무슨 말이냐면 타이포그래퍼는 아무래도 이제 이미 만들어진 타입을 활용을 한다고 한다면 타입 디자인은 타이포그래프가 활용하는 그 타입을 만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포그래퍼는 좀 매크로하다고 한다면 그 타입 디자이너는 되게 마이크로한 영역을 다루게 됩니다. 엄밀하게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 큰 범주의 차이가 좀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이제 주목할 만한 타입 디자이너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이런 다양한 어떤 타입 디자인이 필요한 환경에서 어떤 타입 디자이너가 주로 새로운 방식으로 또는 새로운 기술적 환경을 이용을 해서 디자인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처음에 보여줄 이 타입 디자인 분야 중에 하나가 시스템을 가지고 시스템을 활용한 타입 디자인 또는 디자이너를 좀 소개를 해 주려고 합니다. 그 중에 지금 첫 번째로 보여드릴 요 이미지가 요 하나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분도 있고 또 생소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에드리언 프루티거라는 스위스 타입 디자이너가 만든 유니버스라는 서체예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되게 범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타입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하나의 서체거든요. 그런데 되게 많은 글자가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한 번쯤 이런 타입 패밀리라는 용어는 들어보셨겠는데 타입 패밀리가 보통은 뭐 라이트, 레귤러, 볼드 이런 식으로 되게 그 제한된 종속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이 유니버스는 지금 여기만 하더라도 거의 뭐 20가지 이상의 그런 다양한 형태들이 하나의 패밀리로 담겨져 있는 그 폰트입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게도 이제는 이름을 더 이상 라이트 레귤러 볼드로 부르지 않고 39번, 49번, 59번 이런 식으로 여기 그 열로 한 열, 두 열, 3열 이렇게 열로 내려갈수록 앞 단위 숫자가 증가하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뭐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행으로 갈수록 5번, 6번, 7번, 3번 이렇게 해서 앞 단위 숫자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쵸? 그래서 열에서는 1단위 숫자가 증가하고 행으로 갈수록은 앞 단위, 10단위 숫자가 증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직과 그리고 수평과 수직 그리고 이런 식의 방식으로 글자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훨씬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폰트예요. 그래서 유니버스는 더 이상 뭐 라이트라고 부르지 않고 유니버스 56번 폰트 또는 유니버스 76번 폰트라고 부르게 되죠. 가장 디자인에서 의미 있는 거는 이거 자체가 하나만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출발부터 이렇게 하나의 어떤 패밀리 개념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훨씬 조직적이고 시스템을 갖추고 만들어진 폰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시스템을 활용한 방식으로 글자를 디자인하면 어떤 변화가 있고 최근에 이러한 방식을 이용해서 영향을 받은 또는 활용하고 있는 디자이너 한 분을 좀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요 피터 빌락이라는 디자이너예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난번에 그 한셔를 소개했던 그 사이트에도 있었지만 지금 피터 빌락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요거보다 한번 요거를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여기를 하나 봅시다. 제가 여기 타이포테크라는 사이트는 지난번에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 네덜란드에서 주로 배급되는 서체들을 이렇게 유통해주는 타입 파운더리예요. 디지털 타입 파운더리인데 여기서 들어가 보면 이 피터 빌락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피터 빌락은
에디토리얼, 즉 편집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앤 타입 디자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1999년도에 이제 지금 여기 보신 요 사이트인 타입포테크라는 타입 바운더리를 이제 2000년도부터 시작을 1999년부터 시작했었고 2000년대에서는 스튜어트 베일이라는 디자이너와 함께 닷닷닷이라는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잡지는 나중에 뭐 있으면 더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2012년도에 웍스 대 웍스라는 요 사이트를 만드는데요. 요런 매거진을 언급하는 잡지예요. 그래서 잡지도 만들었는데 되게 활동이 다양하죠. 글자만 만드는 디자이너가 아니라 정말 활동 범위가 넓은데요. 그 중에 웍스 대 웍스라는 이 작업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 예술가나 아티스트들 또는 디자이너들을 소개해주는 그런 잡지예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를 해주는데 요게 쭉 보니까 뭐 10권 이상 나온 것 같은데 최근까지 발행은 되는지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쵸? 이런 식의 어떤 활동들을 하는 잡지도 만들었고 또는 여기 보시면 2015년도에 안드레아 이름은 되게 이상해서 사실 요 피터 빌락이 지금 여기 아까 잠깐만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있네요. 여기는 어떤 태생이 나와 있는데 피터 빌락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태어났군요. 그쵸?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살고 있고 스튜디오 덤바랑 이런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견습생을 하다가 디자인을 배우다가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면 이런 어떤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 했고 드디어 안드레아 쿠레치 제가 정확히 발음 못하겠지만 요 슬로바키아의 동료인 것 같은데요. 요 사람과 함께 폰트 스탠드라는 요 하나의 또 그 렌탈 플랫폼을 만들었네요. 요게 지금 들어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요게 지금 폰트 스탠드라는 사이트인데요. 요거는 지금 제가 이 방송 전에 한번 다운을 받아봤는데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의 앱으로 깔리게 됩니다. 맥용으로도 쓸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산돌 클라우드처럼 서체를 대여해주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뭐 한 달 정도 쓰겠다 또는 뭐 6개월 쓰겠다 이런 식으로 월별 또는 달별로 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다양한 폰트를 쓸 수 있게 구비를 해놓은 사이트입니다. 이런 어떤 폰트 렌탈 서비스도 만들었네요. 이게 정말 다양한 일을 하고 있네요. 뭐 디자이너도 했다가 타입도 만들었다가 매거진도 만들고 심지어 이제 이런 렌탈 서비스까지 하네요. 그렇죠? 근데 무엇보다도 이 피터 빌락이 어떤 디자인계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거는 무엇보다 이 타입 디자인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몇몇 중요한 피터 빌락이 만든 타입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좀 기억을 해봐야 될 활동 중에 하나가 요 사이트인데요. 무브 띵크라는 요 사이트는 한 번씩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면 좋은데 요렇게 URI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보이시죠? 그쵸? 여기가 무브 띵크라는 요 메이크 무브 띵크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들어가 보면 짧게 소개를 볼게요. 요런 Make 영상이 Move 있네요. Thing is a platform where visual and performing arts come together to create new multidisciplinary projects connecting dance, design, and film. 자, 보시면 Make Move Think는 이런 다양한 협업자들 또 아티스트나 디자이너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움직임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하는 분야예요. 안무가인 아마 발레 안무가였던 루카스 티몰락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My background is in design, and I've been working together with Lucas. 자, 여기 보이는 사람이 지금 이제 피터 빌락이에요. 피터 빌락인데 정말 활동이 넓죠, 그렇죠? 아까 말씀했던 발레 무용가와 함께 이런 Make Move Think라는 사이트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For over a decade now. It's great to draw on his experience with dance and choreography and see how our work overlaps. Our goal is to reach new audiences by producing performances, short films, or installations, and by documenting the creative process behind them. 자, 그래서 이런 방식의 어떤 협업들을 해서 만들었는데요.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을 하고 글자를 가지고 안무가 함께 협업을 해본다던가 되게 창의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처음 이제 소개를 해줄 거는요. 자, 우리가 처음에 요 피터 빌락 작업을 보기에 앞서서 한 가지 좀 얘기를 좀 해볼 게 있는데, 아까 봤던 그 메이크 무브 그 사이트에서 지금 들어가보면 메이크 무브 띵크라는 이 사이트 가보면 피터 빌락이 만든 요 작업 중 하나예요. 뭐냐면 여기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이상한 패턴의 옷을 입고 있죠. 요게 The Sum of All Parts라는 작업인데, 이거는 사람들이 그 다양한 패턴의 옷을 한 5명의 사람이 5가지 다른 패턴의 옷을 입고 이렇게 안무를 하면서 겹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어떤 모아레, 이런 어떤 특정한 패턴들이 만들어진 이런 모아레들이 만들어지는 현상들을 춤을 통해서 표현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통해서 글자도 만들고, 이건 X 같고 T 같네요, 그렇죠? 이런 식의 좀 소문자 T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통해서도 글자도 만들면서 되게 재미있는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요거는 썬댄스 뭐 지금 샌프란시스코 댄스 필름 페스티벌에서 언급이 된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그 피터 빌락 작업을 한번 어,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그 작업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이제 타입에 대해서 시스템, 그럼 타입 디자인에서 시스템은 뭔지 이런 얘기를 아까 에드리언 프루티거 유니버스라는 글자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그 얘기와 함께 피터 빌락 작업을 보기 위해서 피터 빌락이 쓴 어떤 요 에세이 중에 하나인데요. Designing with System이라는 타입 시스템이라는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 글은 피터 빌락이 그레타 산스라는 폰트를 만들기 전에 생각을 만들고 나서 또는 생각을 했던 이야기들을 쓴 에세이예요. 그래서 왜 내가 이런 서체를 만들었고 이런 활동을 하는지를 좀 알 수 있는 좋은 글이라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면 이 글은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언급했던 타입 디자인 또는 타입에서 이 기술적 또는 이런 기계적 환경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 타입은 어떤 방식으로 조직해서 만들어 써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I remember a conversation from back in my student days where my typeface friends and I debate what the ultimate typeface of the 20th century was라고 돼 있죠. 이거 뭐냐면 피터 빌락이 학생 때 이제 동료들과 함께 그럼 20세기 가장 핫한 또는 가장 멋진 타입이 뭔지를 한번 논쟁을 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어떤 좋아하는 글자가 있었겠죠. 몇몇은 지금 보니까 뭐 헬베티카 was one of the candidate라고 돼 있죠. 헬베티카가 당연히 하나의 어떤 그 다양한 어떤 법령성 때문에 지금 후보로 거론된 것 같기도 하고요. 또는 여기 보시면 얀반 크렘펜스라는 사람의 로무러스라는 타입도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이 타입은 아마 최초의 그 산세리프와 그 다음에 그냥 세리프라는 서체가 관계성을 가지는 그런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얀반 크림펜스의 로무러스라는 타입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좀 들어가 보시면 자, 이런 식의 어떤 글자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쵸? 아마 이 서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산세리프 이렇게 단조로운 서체나 또는 이 산세리프 외에 또 이런 방식의 어떤 세리프 이런 어떤 두 다른 형식의 글자들의 관계성을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본 글자 같습니다. 그런 게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피터 빌락은 개인적으로는 이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요 에드리언 프루티거의 유니버스라는 서체를 가장 좋아했던 것 같아요. 요 서체를 다시 한번 검색을 해봅시다. 에드리언 프루티거의 서체죠, 그렇죠?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아까는 이렇게 그 표에서 보다가 이런 식으로 실제로 타입을 하나 U를 이용을 해서 그 개념도를 표현을 한 건데, 다양한 방식의 서체들이 굵기의 변화나 또는 넓이의 변화 또는 기울기의 변화에 따라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의 세트 패밀리 안에 지금 들어와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게 변주가 다양한 글꼴이 만들어졌네요, 그렇죠? 요 서체가 이제 그 피터 빌락의 입장에서는 가장 훌륭한 서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1964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0년도 넘은 서체죠, 그렇죠? 근데 제가 왜 이 서체를 피터 빌락이 최고의 서체로 고르냐고 생각을 해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게 예뻐서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처음으로 어떤 글자의 어떤 패밀리 또는 글자의 어떤 타입의 개념을 확장을 해서 한 것 같아요. 즉, 우리가 보통은 글자를 한두 개만 쓰게 되는데 21가지 다양한 글자를 서로 관계성을 가지며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질문들에 어떤 응답을 해준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개념적인 확장이 지금으로 봐도 크게 의미를 가지는 프로젝트 또 타입 디자인 같습니다. 좀 더 내려가 볼게요. 자, 유니버스에 대한 내용이 지금 딱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유니버스의 어떤 가치를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자, 보통 여기 지금 보시면 타입 디자이너라고 돼 있죠. 타입 designers concerns themselve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letters of the same set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how an A is different from B라고 돼 있다, 그죠?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이제 타입 디자이너들은 글자를 디자인할 때 A와 B의 차이는 되게 민감하게 구분을 하면서 디자인을 하는데, 근데 그래도 그 세트 안에서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뭐 라이트, 레귤러라고 하면 라이트라는 그 하나의 세트 안에서의 A, B의 차이만 언급을 할 수가 밖에 없는데, 유니버스는 그거와 다르게 조금 더 여기 보시면 to create system of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 sets of shape라고 돼 있죠, 그쵸? 뭐냐면 각각 다른 세트, 즉 뭐 라이트가 됐던 레귤러가 됐던 아까 봤던 이런 21가지 다양한 세트가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하나의 패밀리로 또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쓸 수 있는지, 그런 어떤 체계를 디자인한 게 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네요. 그래서 다른 서체에 다르게 번호가 이렇게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질문들 때문에 이런 게 나와 있네요. How heavy ought the medium to be in order to leave space for yet another weight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글자의 어떤 굵기들이 왜 다른 글자의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공간을 이렇게 남겨둬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네요. All new questions for type designers and 프루티가 open up completely new territory for those who were to come after him이라고 돼 있네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에드리안 프루티가 이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글자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 방식을 그 후세대에게도 새로운 어떤 연구를 해야 될 새로운 영역과 변화를 줬다는 점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피터 빌락이 thanks to 프루티거라고 되어 있네요. thanks to 프루티거 덕분에 이제 지금 피터 빌락도 새로운 어떤 연습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어떤 시스템을 접목한 타입 패밀리를 개발해 보자는 어떤 의지 때문에 피터 빌락도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때문에 thus to create truly useful new works, type designers need to examine not only how characters relate to each other within a style, but also how different styles relate to each other within a family가 돼 있죠, 그렇죠? 즉 스타일 하나의 스타일 안에서만 변화를 주도하는 그런 타입 디자인을 하지 말고, 다양한 스타일의 변화를 하나의 그 패밀리 안에서도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는지, 이런 실험들을 할 수 있는 생각을 열어준 점에서 유니버스를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섹션에서 우리가 좀 한번 중요도 있게 봐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요 가드너와 아키텍트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가드너라는 요 얘기는 기본적으로 정원사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키텍트는 건축가라는 뜻인데, 요 말이 되게 재밌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까지 이제 그 피터 빌락이 페드라라는 서체를 하나를 디자인했는데요. 요 서체는 지금 요 피터 빌락 요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기 타입베이스라는 항목이 들어가면은 쭉 내려가 보면 초창기 작업인데요. 페드라 산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요 서체가 이제 피터 빌락이 그 만든 초창기 작업 중에 하나의 페드라라는 서체입니다. 되게 재미있는 서체인데요.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자족이 많아요, 그쵸? 라이트도 있고 이탈릭도 있고 뭐 북 이탈릭처럼 쭉 가다가 이제 볼드 이탈릭까지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어떤 형태를 만들어냈네요, 그쵸? 만들어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I've designed large typeface families before
라고 돼 있다, 그죠? 나는 되게 다양한 어떤 큰 패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만든 서체가 있는데 그게 페드라라고 돼 있다, 그죠? 페드라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116개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스타일을 지원해주는 폰트고요. 170개 언어를 대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게 큰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쭉 가다 보면 but 나이죠. but it is not really an example of a font designed to be a typographic system이라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서체는 진정한 의미로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출발을 했다기보다는 이거는 지금 하나의 서체, 즉 산스라는 폰트 하나로 시작을 했는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종족이 늘어난 거네요. 보면은 세리프도 더 추가로 만들고 모노스페이스라고 해서 이제 똑같은 동일 위스를 갖고 있는 스페이스 폰트도 만들고 어떤 컨덴스드 폰트 또는 제목용 폰트 이런 식으로 필요마다 그때그때 이제 대응을 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17개 종족 어떤 스타일로 확 늘어나 버려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확대돼 버린 것 같아요. 즉 이런 식으로 뭔가 처음부터 계획하진 않았지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자꾸자꾸 이제 패밀리가 늘어나는 이런 방식을 피터 빌락은 가드너, 즉 정원사 방식의 어떤 타입 디자이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되게 재밌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정원사는 어때요? 지금 만약에 여기 지금 그 작곡가인 브라이언 이노란 사람이 했던 말 같은데 가드너의 어프로치는 이렇게 말을 하네요. 만약에 어떠한 식물에 어떤 영향을 주다 보면은 그게 점점 복잡해지고 이제 점점 이제 케어를 해주면서 뭐 이렇게 씨앗도 심고 하다 보면은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자라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가능성을 이제 따져가면서 케어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이제 씨앗을 심듯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자라나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응을 하다 보면 이제 복잡해질 수는 있고 다양해질 수는 있지만 뭔가 체계적인 어떤 작업으로 보기에는 좀 힘들 수 있는 어떤 그런 한계는 있는 방식인 것 같아요. 하지만 되게 직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미있는 작업 방식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드너 입장에서 이 타입 디자이너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the opposite organizing principle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런 생명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 그런 원리와는 반대되는 방식으로는 아마 아키텍트라는 접근이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쵸? 뭐냐면 가드너의 접근과 다르게 이 건축가 아키텍트의 접근 방식은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네요. 뭐냐면 아키텍트 방식으로 이제 타입 디자인을 접근하게 되면은 전통적으로는 하나의 컨셉을 가지고 이제 발전을 시키는데요. 첫 번째 아이디어가 완성을 하기 위해서 가장 밑바닥부터 위에까지 탑까지 철저하게 컨셉 위주로 아주 체계적으로 디자인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접근했던 폰트가 피터 빌락한테는 이 히스토리라는 요 타입인 것 같아요. 잘 보시면 요 히스토리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요게 지금 히스토리란 타입베이스예요. 좀 되게 제법 복잡해 보일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서체는 되게 해아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느낌과는 다르게 철저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런 식의 전체적인 하나의 패밀리를 만들어야 돼야 되겠다라고 접근을 했던 폰트예요. 나중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글자를 디자인을 할 때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히스토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언급되어 있는 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철저하게 하나의 컨셉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 아까 페드라가 117개였다면 117개를 첫 시작부터 이미 계획을 하고 들어가는 거고요. 아까 페드라는 한두 개를 만들다가 필요에 의해서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117개가 됐던 거죠. 이 전자 후자의 방식이 다른데 이 전자의 방식은 아키텍트라고 해서 전반적인 건축가의 입장에서 그 타입 디자인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면 이제 페드라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대응하는 어떤 정원사의 입장에서 자라나는 어떤 식물들을 그때그때 이렇게 예쁘게 꾸며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방식으로 어, 대응을 그때그때 인스턴트하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두 접근 방식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피터 빌락이 이런 두 가지 방식으로 페드라나 히스토리라는 폰트를 디자인하면서 본인 자체는 상당히 다양한 어떤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이번에 소개해줄 폰트는요, 이 그레타 산스라는 폰트인데요. 이 서체를 꼭 언급을 한번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한번 쭉 가보시면 요게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그 히스토리에 있던 폰트였고요. 그레타 산스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요게 그레타 산스라는 폰트인데요. 엄청 종류가 많죠. 지금 헤어라인부터 해서 헤어라인 이탈릭 쭉 가면은 마지막에 블랙 이탈릭까지 해서 되게 많은 타입베이스가 있습니다. 한번 이거를 만든 그 정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보이시죠? 와우.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보면은 디자인 컨셉이 돼 있어요. 그레타라는 이 폰트는 되게 글자라기 이전에 어떤 되게 강력한 툴박스라는 얘기를 하네요. 그쵸? 그래서 아주 복잡한 방식의 그런 타이포그래피의 어떤 문제점이나 상황들, 그리고 뭐 라틴이나 그릭, 그 다음에 키릴 문자, 이런 식의 다양한 문자 언어를 지원해야 될 때 아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폰트라고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A부터 해서 굵은 A까지 아까 에드리언 프루티가 했던 유니버스와 되게 비슷한 방식으로 그 행과 열을 이용해서 각각의 그 케이스마다 다른 문자 모양, 글자 모양들이 배치가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왼쪽에는 되게 얇았다가 오른쪽 갈수록 두꺼워지고, 그리고 위로 갔다가 밑으로 갈수록 글자가 점점 어때요? 더 넓어지고, 또 왼쪽에서 이제 대각선으로 아래에 대각선으로 갈수록 점점 넓어지면서 더 두꺼워지고, 이런 방식으로 글자가 아까 처음에 봤던 1964년도 유니버스보다 훨씬 더 많은 자족을 가지면서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패밀리 폰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이 그레타라는 서체가 되게 지금 입장에서는 상당히 재밌는 것 같아요.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한번 짧은 이 폰트에 대한 소개 영상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Introducing Greta Sans, a versatile typeface family for text of any kind. Comes in 9 weights, from hairline to extra bold. 4 widths, ranging from compressed to extended, suitable for small and large text. Includes symbols and supports a great many languages, so you can write about Icelandic volcanoes, Czech beer, or Vietnamese recipes. It covers different moods. It is poised and confident, but not pompous. Convincing, but not forceful. Elegant, but not elitist. In short, Greta is great. And yet, it is still missing something. The thing is that no font really means anything until somebody uses it. So Greta is looking for something to say. My name is Greta. 되게 재밌죠. 그렇죠? Introducing 마지막에 이제 그 소녀가 나왔는데 실제 그 소녀의 이름도 그레타예요. 그래서 피터 빌락이 이 폰트를 만들고 동명이인의 사람을 찾다가 그 소녀가 있는 걸 알고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그 그레타라는 이름을 좀 쓰게 해달라고 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그레타라는 폰트는 보신 것처럼 되게 다양한 어떤 자족과 모양을 갖고 있고요. 사용성 환경에 맞춰서 쓸 수 있게 디자인이 된 폰트입니다. 자, 이 폰트를 한번 쭉 보시기 전에 한번 요 그레타 산스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그 얘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영상은 그 피터 빌락이 여기 지금 보시면 타입 페리스라고 해서 프랑스에서 열렸던 어떤 그 심포지엄에서 나와서 발표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타입 토크라는 행사였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그레타라는 걸 언급을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How it's going to be used. Not very useful. This is like the most condensed, darkest way which can be made, which is not very. 자, 지금 보시면 요 그레타 폰트에 만들어진 기본적인 설계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아까 봤던 유니버스처럼 그레타도 가장 얇은 그런 종과 가장 두꺼운 종, 그 다음에 글자가 가장 컨덴스, 즉 가장 장평이 좁은 거, 그 다음에 넓은 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요 4가지 꼭지점에서 글자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바뀔 거라고 이미 설계도를 미리 해놓고 디자인했어요. 그래서 그레타 폰트의 특징은 보통 타입 디자이너가 여기 A를 하나를 디자인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중간 허체 두꺼운 폰트를 만들고 한다면 이 그레타는 이미 이렇게
하나의 만들어야 될 양을 딱 미리 정해놓고 이러한 관계도를 가지고 동시에 작업을 했던 폰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는 퍼블리시라고 돼 있죠, 그렇죠? 즉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같이 작업을 하긴 했는데 마지막에 요것들은 굳이 만들어도 너무 가독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다 보니까 요 네모 안의 부분만 결국에는 발행이 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만들긴 만들었지만 이제 발행까지는 이런 식의 영역까지만 실제로 쓸 수 있게 아까 타이포테크에서 서체를 이제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그레타 폰트는 되게 재밌는 방식으로 작업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레타 폰트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요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지금 요 그레타 산스 같은 경우는 그 시스템 접근으로 갔다는 걸 지금 처음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레타 산스 is another example of this approach가 돼 있죠. 여기서 this는 그 디자이닝 타입 위드 시스템이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드디어 이제 그 피터 밀락이 아까 앞단의 2개 서체 이후로 그레타 산스로 오면서 시스템을 철저하게 적용한 그 타입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게 그레타 산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계획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쭉 읽어보면은 그리고 모든 스타일들 즉 글자의 어떤 아까 봤던 라이트하거나 볼드하거나 또는 컨덴스드하거나 익스텐드하거나 이런 다양한 장평의 변화도 미리 세심하게 상호 관계를 맺으면서 디자인이 됐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from the very beginning 돼 있죠. 아주 초기작부터 그 일의 어떤 범위나 방식들을 상당히 어떤 멀티플한 스타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스케칭을 하나만 한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했다고 되어 있네, 그렇죠? 지금 보시면 여기 보면은 글자를 하나만 디자인한 게 아니라 이게 점점 굵어지거나 또는 다른 모양으로 갈 때 어떠한 변화를 가져야 되는지를 크게 개념을 잡아놓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봤던 그 페드라나 서체랑은 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레타는 이런 식으로 different design, master, work, conceived and thrown 돼 있죠. 여기서 말하는 마스터라는 거는 그 가장 애니메이션을 치면 키 프레임 같은 거고요. 가장 키가 되는 단서가 되는 글자인데요. 이 글자의 디자인을 이미 3종을 같이 시작을 해버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same time이라고 돼 있죠. 같은 시간에 이미 어떤 초안을 그려놓고 시작을 해버리고요. 이 방식을 가지고 이제 그 만들어진 그 설계도 시스템 안에 부어버리기 때문에 이미 A 하나만 하더라도 머릿속에 이미 수십 가지 A가 서로 관련성을 가지면서 타입 디자이너가 고려하고 디자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철저하게 요 패밀리 개념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작업을 했다는 얘기를 쭉 언급을 하고 있고요. 쭉 내려가면은 이런 어떤 시스템 타입의 어떤 장점이자 단점을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레타 산스는 여러분들이 보통 봤던 이런 타입 디자이너가 예를 들어 나는 요 A를 어떻게든 예쁘게 디자인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걸 다 만들지 않고 이미 출발점부터 모든 카테고리를 만들어 시작하기 때문에 이미 머릿속에는 그 철저한 시스템이 짜여져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시스템을 이용해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는 되지만 글자기 때문에 너무 아까처럼 여기 지금 영상 보시면 이걸 다시 볼까요? 여기 지금 영상을 쭉 갖고 와 볼게요. 영상 보시면 이렇게 아주 좁아질 때는 과연 이게 글자로서 의미가 없을 정도로 너무 좁아진다는 거죠. 하지만 시스템 상에서는 필요한 항목인데 이걸 굳이 쓸 수는 없을 만큼 너무 좁아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빼게 되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문제들 때문에 이런 시스템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연구를 했다는 내용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nature of system is to dictate a certain direction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쭉 보면은 지금 여기서 그레타 산스 스케치가 쭉 나와 있는 것 같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스케치를 미리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지금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그레타 산스를 만들면서 좀 문제점이 되는 부분, 그 시스템으로만 모든 걸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For example 여기 나와 있네요. 가장
어떤 가는 이 열축으로 했을 때 가장 왼쪽에 있는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가장 얇은 열 단위에서 글자를 디자인하면서 보면은 요 I자 같은 경우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두꺼운 I자에서는 또 원래는 계획된 게 동그라미로 디자인되어 있는데 점점 얇아짐으로 해서 동그라미로 하게 되면은 어때요? 거의 표현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때부터는 사각형으로 바꿔버렸어요. 이런 식의 어떤 변주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exception 돼 있죠. 예외 규정 중에 하나가 예외 규정 중에 하나인 그레타 산스 타입 시스템의 예외 어떤 부분들인데요. 지금 이 달러 사인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렇게 원래 기본형인데 이게 점점 얇아지거나 좁아질 때는 이 스템이라 부르는 요 용어라고 하면 스템이라 부르는데 요 축이 사라지고 끝만 남겨줘서 달러를 표현하게 바꿔버린다던가 G 같은 경우도 링크가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단순한 G로 바뀐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외 규정을 생길 수밖에 없는 것들을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While the Fedora Sans Family was created from two design master 있죠. 그래도 아까 말한 페드라 서체가 두 가지 기본적인 서체로 시작을 했다면 이 그레다라는 것은 무려 13가지 마스터 디자인으로 출발을 했고 각각의 디자인은 또 개별적으로 다른 형태를 또 파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총 80개의 어떤 스타일들이 서로 관련을 가지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언급을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유튜브의 영상과 같은 이미지인 것 같은데 원래는 디자인 영역이 이렇게 하나 둘셋 넷, 15가지 꼭지점이 만들어졌지만 실제 디자인을 들어가면서는 4가지 항목이 제거되고 왜 이 너무 좁아지고 너무 두꺼워져 가지고 그 쓸 수 없는 부분은 버리고 해서 예외적으로 이 녹색 부분만 디자인했다는 것을 지금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레타 산스는 철저하게 요 에드리언 프루티거가 말한 요 그 유니버스 시스템을 활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스타일과 스타일 사이 관계성에 좀 더 집중한 폰트예요. 그래서 글자 하나의 알파벳 ABC에 집중했다기보다는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매크로하게 접근한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 작업이 유니버스를 조금 더 확장을 하고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쓸 수 있게 폰트를 활용한 점에서 이 그레타 작업이 피터 빌락의 또 대표작 작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영상을 통해서 요 뒷얘기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useful, but it needs to be made there in order to recognize what is useful. Because if I only create something useful here, I don't know if I can do something even more heavier, which can be possibly used. And it going in all 아까 그 얘기를 하는 directions. 거예요, 그렇죠? 쓸 수 없는 Once space like this is designed, then it's chopped to the usable parts. So this would be unused, 그렇죠. but and then something else unused라고 돼 있다, would be 그죠? used. But you need to do the full spectrum of possibilities to decide what is and what is not useful. And then the trouble with systems like this is that it often invites compromises. And to avoid compromises, you need to take exceptions. So at one point, you start seeing that some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예외적인 분야를 지금 또 설명하네. and you're 그렇죠? going 요 얘기는 아까 언급했으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고 자 그리고 그레타 산스가 재미있는 게 자 지금 보시면 와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 변화를 겪으면서 서체가 무려 여기 보시면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결과 리저트는 would be this which would be its 18 different 스타일이 있죠. 80가지 다른 스타일이 서로 다 체계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개발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봤던 그 에드리안 프루티거의 유니버스보다 훨씬 더 다양한 변화를 가지면서 이제 더 확장을 했네요. 그렇죠? 그런 방식이 너무 재밌고요. A 형태도 바뀌죠. 그렇죠? 이런 변화가 프루티거가 처음에 그 언급했던 요 지금 유니버스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유니버스는 여러분 한번 사용해 보시면 모양이 변화가 있지만 그 변화는 굵기나 넓이 변화에서만 제한돼 있다면 지금 보시는 요 그 그레다라는 폰트는 그 이외에도 A의 모양도 바뀌어요. 그런 식으로 조금 더 탄력적으로 대응을 했고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좀 극복을 해서 가독성을 높였다는 부분에서 저는 좀 더 큰 의의를 두고 싶은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and come with plenty of pictograms and 와우, yeah, 픽토그램도 quite a few of them. 저렇게 Each of these pictograms comes Wow. with 10 different weights as well. 픽토그램도 무려 10가지 무게를 갖고 있대요. 되게 재밌죠. 그렇죠? 픽토그램마저도 되게 다양한 그 하나의 세트가 무려 10가지로 해가지고 굵기에 따라서 디자인했기 때문에 정말 풍족하게 쓸 수 있는 정말
그런 풍요로움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폰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입을 해도 돈이 아깝지 않을 것 같네요. well. And then it comes with a lot of extended language support. And by now, Greta works in 5 different writing scripts. And all these different writing scripts 그리고 come with the same 5가지 number of 이제 styles, 스크립트 which is 소체도 unprecedented. 지원하고 I get to see 다양한 that 외국어도 표현이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it gives you plenty of possibilities for expression. I think we're particularly proud to. I work with Christian. 자, 요거는 이제 그 그레타가 이제 쓰이면서 이런 식으로 And we're doing the same thing with 그런 이슬람어나 이런 다른 언어들에서도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요 지금 피터 빌락이 했던 요 그레다라는 작업 자체가 그 처음에 초창기에 나왔던 요 에드리안 프루티그의 유니버스라는 개념을 이어받아서 이제 이 후배 디자이너였던 이 피터 빌락이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이런 어떤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제약을 풀어내면서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을 했다는 점을 좀 언급을 드렸고요.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봤던 그런 그 다양한 작업들과는 좀 차별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뭐 하나 지금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요 그레타라는 폰트를 이용을 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면 되게 다양한 방식의 어떤 대응이 가능하겠죠. 실제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 보면 그레타 산스는 이런 다양한 외국어도 지원하고 다양한 형태의 글꼴 또는 숫자 형태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서 좀 언급을 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요 그레타 산스 같은 경우는 가장 특징적인 점이 그 어떤 시각적인 어떤 사이즈를 언급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쓰다 보면은 폰트마다 최적화된 그런 사이트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그 적정한 여기 지금 보시면 가장 작았을 때 작게 썼을 때 가장 추천하는 포인트 사이즈, 즉 어떨 때 어떤 포인트를 쓰는 게 가장 좋을까. 예를 들어 지금 뭐 헤어라인 같은 경우는 9포인트일 때 익스텐디드를 쓸 때가 가장 작게 쓸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크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글자마다도 가장 최적화된 어떤 그 시각적인 사이즈도 다 분류를 해가지고 언급해 놓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워낙 좋고요. 이런 공간마저도 이 지금 그레타 폰트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으로 디자인 돼가지고요. 프로그램으로 제너레이터 되게 글자가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그래서 유니버스 같은 경우는 길이가 이렇게 점점 커지면서 서체를 각각 디자인해야 되겠지만, 그레타 같은 경우는 각 꼭지점만 디자인을 딱 해놓으면 그게 이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그 사이 값들이 디자인이 돼버린다는 그런 방식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파이썬이라는 어떤 프로그램 툴 언어를 이용을 해서 지금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걸 만든 프로그래머가 또 협업을 했네요. 구스타보 페렐이라는 사람이랑 한번 작업을 했던 것 같은데요. 여기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면 사이트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컨택 포인트로 나와 있네요. 이 사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오늘은 짧게 이렇게 지금 그레타 하나를 지금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피터 빌락이 이 외에도 어떤 방식으로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또는 아까 봤던 어떤 정원사나 건축가 입장에서 타입을 만들었을 때 어떤 방식의 타입 디자인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예 중에 하나로 다음 시간에는 아마 요 히스토리, 요 폰트도 한번 소개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스킵하고 넘어갔는데, 그러면 요 방식과 다르게 히스토리는 또 어떤 방식으로 서치가 만들어졌고 지금 봤던 이 시스템 폰트랑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피터 빌락을 조금씩 계속 얘기를 해가면서 앞으로 요 타입 디자이너가 어떤 방식으로 타입을 만드는지 또는 디자인 환경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7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